USS 엔터프라이즈, 일명 빅-E. 강철로 만들어진 전투요새인 엔터프라이즈-1은 2차 대전에서 가장 숭배받고 가장 훈장을 많이 탄 전함이다. 360도의 각도로 펼쳐진 전장에 적들의 위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상에서, 창공에서, 그리고 깊은 심해에서 엔터프라이즈의 적은 어디서든 출몰한다. 그리고 공격한다. 이제 병사들을 따라 4년간의 지옥같은 전장 속으로 항해를 떠난다. 진주만에서 일본의 바로 코앞까지. You know, you did this to us. Watch this. Here we come now. 도망칠 곳은 없다. 주위 모든 사방이 전쟁터다. 배틀 365 USS 엔터프라이즈호가 출격한다. (1942년 2월 1일) 중태평양.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호는 2,800명의 수병을 태우고 마샬제도 인근 적의 영해로 항해에 들어갔다. 공해상에서의 전쟁이 거의 2달째에 접어들고 있었고 배 전체엔 긴장감이 돌았다. 오후 1시 40분 항공모함의 이물 우연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 일본의 쌍발 엔진 폭격기 5대가 구름을 헤치고 낮은 활공으로 엔터프라이즈를 향해 돌진해왔다. 미츠비시 G4M, 연합군 암호명은 베티였다. 엔터프라이즈의 대공포가 포연을 터뜨리며 침입자들을 맞이했다. 함포가 쉴 새 없이 반격을 해댔지만 일본군의 베티는 60kg의 고폭탄을 엔터프라이즈와 갑판에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단 한 발만 적중돼도 이 해상의 비행기지는 종말을 맞게 된다. 폭격기들이 폭탄 투하실을 열고 폭격을 시작했다. 폭탄은 모두 빗나갔다. 하지만 한 발이 항모 바로 옆에 떨어졌고 그 유탄이 엔터프라이즈호 갑판 위로 비처럼 쏟아지며 수병 한 명의 치명상을 입혔다. 폭탄을 전부 쏟아붓고 난 적기는 기술을 돌려 회항했다. 그러나 한 대는 예외였다. 대공포에 맞아 좌측 날개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이 마지막 폭격기는 180도로 좌선해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해왔다. He knew it was lost. He was going down, so he was going to take some of us with him. 엔터프라이즈의 함장인 조지 머리는 즉시 회피를 지시했다. 우연으로 급선해 항모가 폭격기 공격을 피해 우측으로 회전하는 동안 적기는 바로 60여 미터 상공까지 하강해 돌진했다. All of our guns that could were firing at it, but it was coming on. It kept coming and coming. 항공기관 하사관인 브루노 피터 가이도는 재앙이 다가오는 걸 보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This sailor actually ran across the flight deck, jumped into a parked airplane, got on one of the machine guns from the plane. And he took the guns up like this and he started shooting at them like this. 항모가 우측으로 비스듬히 움직이자 자살 폭격기는 최대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을 전환했다. 우측으로 급선회한 다음 충돌 경로로 날아든 것이다. 폭격기는 갑판 위로 교차했고 그 우측 날개가 가이도가 탄 비행기의 꼬리 부분을 잘라냈다. 그러나 이 용감한 기관 하사관은 다치지 않았고 떨어진 적기를 향해 갑판 너머로 계속 기관총을 쏘아댔다. And the gunner took the plane around, shot him the other time until it hit the ocean. 동료들 눈에 가이도가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신속한 행동 덕분에 배 치명상을 입는 걸 막을 수가 있었다. 항공전단의 지휘관이었던 윌리엄 F. 홀시 소장은 엔터프라이즈 함교에서 이 특별한 충격을 쭉 지켜보았다. 10 minutes after that was over, Halsey called down and said, "Who was that guy in the rear seat of that airplane fired at the attacking plane?" And he said, "Send him up to the bridge." Some guy did a description, he stood at attention, saluted. The admiral says,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Bruno Guido." "What grade are you, Bruno?" "Aviation machinist mate 3rd class." He said, "Bruno, you are now aviation machinist mate 1st class." 엔터프라이즈 수병들에게 그건 매일 겪는 일상의 하나였다. 역사상 가장 숭앙받는 이 항공모함은 이런 위기 상황을 앞으로 4년 동안 경험하게 된다. Now, these guys on the Enterprise had a 360-degree view of the entire war. You've got a surface threat. You've got an air threat. You've got subsurface threat. So it's all around you, above and below you was their battle space. 전함은 주요한 전투에 참여할 때마다 종군 동성장을 받는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빅-2는 동성장 20개를 받았다. 다른 전함보다 3개가 더 많았고 다른 항모보다는 7개가 더 많았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럭키-E였다. A lot of people called the Enterprise the Lucky E, but I don't think she was so lucky as she was good. 엔터프라이즈의 이야기는 그 6년 전에 시작된다. 1936년 진수된 USS 엔터프라이즈의 영 숫자 명칭은 CV6였다. 이 새로운 유형의 항공모함은 당대에는 초대형 항공모함인 요크타운급이었다. 선체가 매끄러운 중급 중량 선박으로 폭이 32m였으며 약 243m에 이르는 전장으로 비행갑판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갑판은 워싱턴주의 목재로 선체는 펜실베니아 철강으로 만들어졌다. 만제시의 배수량이 25,000톤에 달했고 최대 19,200km의 항속거리를 최고속도 32.5노트로 항해할 수 있었다. 무기는 59경 기관총 24정, 1.1인치 4종 암포, 그리고 최대 16km 밖에 있는 항공이나 해상의 표적을 맞출 수 있는 5인치 함포 8문이 탑재돼 있었다. 빅-2의 중량은 함대에 있던 옛 항모보다 16,000톤 이상이 가벼웠지만 같은 수의 전투기를 실을 수가 있었다. 연료 효율도 더욱 높고 더욱 민첩했고 더욱 치명적이었다. The Enterprise had a spirit about it, indomitability. No other ship was going to compare with it. 엔터프라이저는 96대의 비행기를 실을 수가 있었다. It is an armed airport. You have all of those workshops and areas underneath the flight deck, called the hangar deck, where they service the planes and where the planes are usually stowed. There are 3 elevators, and that's how those planes are brought up to the flight deck or taken below. 항공모함은 TBD 디베스테이터 내격기 1개 대대가 정박할 수 있는 해상기지였다. 가장 느린 이 내격기는 적의 함선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치를 숨기고 있었다. 그러면 F4F 와일드캣 전투기 대대는 항모 인근을 초계 비행하면서 적의 공습에 대비했다. 그리고 SBD 돈틀리스 정찰 폭격기 2개 대대가 적이 출현할 수 있는 사방 모든 구역 320제곱미터를 정기적으로 정찰했다. 만약 적이 있다면 최고 속도가 시속 400km인 2인승 SBD 폭격기가 공중전을 벌이게 된다. SBD는 기수에 59경 기관총 2정이 고정됐고 후방에
자유회전식 39형 쌍발 기관총이 있었다. 또한 적 함선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545kg의 폭탄도 탑재했다. 이런 군용기들을 갖춘 엔터프라이즈호는 일본과의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B2의 조종사들은 누구 하나 발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태양의 제국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과의 전쟁이 임박했다. USS 엔터프라이즈호는 당대의 초대형 항공모함이었지만 혼자선 싸울 순 없었다. 바다의 항모는 미식 축구로 치면 커터백과 같다. 항공모함은 해상에서는 순양함과 구축함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정찰기, 폭격기, 전투기들이 갑판에서 발진해 인근 상공을 순시한다. 그리고 때론 해저의 잠수함까지 초병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항공모함 가장 가까이서 호위를 맡은 건 구축함의 역할이다. 구축함은 비교적 작은 전함으로 대수량 2200톤이 가장 일반적이다. 전장은 120여 미터, 폭은 약 12미터다. 엔터프라이즈와 마찬가지로 구축함의 가장 큰 함포는 이중목적 5인치포다. 이 함포는 해상이나 대공 표적을 향해 5인치짜리 포탄을 날릴 수 있었다. 적기가 뜨면 이 함포들은 직격탄을 날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대공포화라고 하는 탄막포화를 퍼부었다. 함대를 향해 다가오는 적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포탄은 일정 고도에 오르면 뇌관이 폭발했다. 폭발이 일으킨 파편의 폭풍이 휩쓸고 나면 검은 포연이 자욱했다. The destroyers were the last line of defense before the Japanese could get to the carriers. 빠른 기동력을 가진 순양함은 항공모함과 멀리 떨어져 방어의 제1선을 지키는 게 임무다. Their primary mission is to protect that carrier at all costs.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It was a team effort. 때에 따라선 잠수함들도 항공모함을 돕기도 했다. They're the eyes and the ears of that whole fleet. They can virtually be undetected. They're great for reconnaissance. And they can sink ships before they even know that they're there. 그러나 엔터프라이즈호가 기동부대의 심장이었다. 이 해상 도시를 움직이는 인원은 수천 명에 달했다. Clerks, yeomen, cooks, men in the anti-aircraft divisions, radar men, radio men, signal men, different types of technicians. The ship typically has a marine detachment, and their job is security for the ship, and they generally have battle stations. There are a lot of people on an aircraft carrier, and all of them are doing different jobs. 수병들의 평균 나이는 19살이었다. 엔터프라이즈호에 근무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갑판에는 남부와 중서부의 사투리가 넘쳐났다. 텍사스 출신 카우보이들은 거리의 우범지대 출신이 많았다. 펜실베니아 출신에서 엘라베마와 캘리포니아까지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그러나 출신 문제는 이 대형 함선을 타고 있는 젊은 수병들이 당연히 적응해야 될 문제였다. I grew up in Round Rock, and there's 1,200 people in Round Rock when I left there. Went aboard the Enterprise, and there's about 2,800 on the Enterprise. It's like a city. You didn't know all of them. The Enterprise was the biggest ship I'd ever seen in my life. In fact, when I walked up the gangplank for the first time, I was imagining, golly, there must be a swimming pool on here. (1941년) 엔터프라이즈의 승무원들은 검증 안 된 수병과 해병에 지나지 않았다.
전투가 고조될 때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Being afraid carries a lot of baggage with it. I was never so afraid that I wasn't able to carry out all my responsibilities 100%, because I, like everybody else aboard that ship, was determined we were not ever going to let our shipmates down. I think that one thing there kept us on the job regardless of what the circumstances were. 강인함이 최우선시됐다. 엔터프라이저 기동부대를 이끄는 사람은 태평양에서 가장 거친 장군이었다. 윌리엄 F. 월시로 별명이 황소였다. 월시는 두려움을 모르고 엄격했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싸움닭이었다. Bull Halsey was a man of great personal will, a firm commander, a man that wanted to be in the middle of the action, in the thick of the combat. He was a fighting animal. I have seen him many times on the bridge when we were under dive-bombing attacks, shaking his fist and cussing those Japanese dive bombers. And he was out there, he'd have a helmet on, but that was about all. 병사들은 그를 보자마자 존경했다. 그 후 향후 몇 달 동안 그들은 그를 사랑하게 된다. (1941년) 가을, 홀씨와 다른 지휘관들은 일본을 경계하며 주시했다. 일본 군들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을 침공하고 독일, 이탈리아와 연합해 악의 축을 형성했다. 태양의 제국은 자신들의 영역을 아시아 밖으로 넓히고 싶어 했다. 미국과 연합국들은 그들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과의 협상 시도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 미 정보부에서 전쟁을 암시하는 불길한 메시지를 감청했다. 1941년 11월 27일 일본과의 회담이 중단됐다. 다음 날 홀씨 장군은 특별명령 활동을 승인했다. 전투명령 1호였다. 엔터프라이저의 서무계 혹은 사무병이었던 윌리엄 노버그는 홀씨가 명령을 내리며 독려하던 말을 회상했다. The things that I recall most clearly are the Enterprise is now operating under wartime conditions. Steady nerves and stout hearts are needed. 정말로 긴장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다. 1941년 12월 6일 엔터프라이저는 진주만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었고 이날 저녁 기지로 귀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만다행인지 자연의 힘이 그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We ran into a terrific storm. And we fairly well weathered that in the pretty good-sized ship that we had. But our little tin can destroyers were bouncing about like baubles on the water. They used up so much of their fuel that we had to slow down and stop and refuel them. 이런 운명의 뒤틀림으로 인해 엔터프라이저와 그 기동부대는 진주만에 불어닥친 끔찍한 불행을 피할 수가 있었다. 폭풍에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저는 12월 7일 아침 18대의 정찰 폭격기들을 내보내 정기적인 정찰 비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단순한 정찰에 끝나지 않는다. 동쪽 320km 지점 353대의 일본기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엔터프라이저 승무원인 프랭크 그레이브스 병장은
잠시 지상초소 근무를 맡고 있었다. 진주만어기의 기관총 학교에서 교육받던 중이었던 그는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I heard some strange engine sounds. I looked up, and right above the algaroba trees, probably not more than 75 feet in the air, were large Japanese three-seater torpedo bombers with a torpedo hanging on, single file, one behind the other. And I started yelling, "Japs, Japs." Finally, I guess one guy decided to have some fun, and he opened fire on us. Hit the guy next to me. 엔터프라이저가 이 전투에 끼어들진 않았지만 적들은 진주만에서 자신들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고편을 보여준다. 일본의 공습부대는 제로 전투기를 비롯해 미군이 일명 케이트라고 부르는 B-5N2 내격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케이트는 최고 속도 시속 376km로 3인승이었으며 고공 폭격기 역할도 가능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 어떤 연합군 전함도 침몰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비행기는 D3A1 극강화 폭격기로 별칭은 발이었다. 2인승으로 최대 속도가 시속 384km인 발은 250kg 폭탄 1개와 60kg 폭탄 2개를 탑재할 수 있었다. We could see the dive bombers working over Pearl Harbor. Later on, some high-level bombers came in Pearl Harbor, and I suspect that's the one that got to Arizona. 진주만 소식은 160km 밖에 있던 엔터프라이즈호에도 전달됐다. Something came over the radio. Pearl Harbor under attack. This is no drill. 이 소식이 전달될 당시 폴시 장군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두 번째 커피를 마시던 참이었다. 폴시와 그의 주위에 있던 참모들 그리고 승무원 전원은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다. We were pretty much aghast. It just seemed surreal that we could actually be at war right that minute after we'd been at peace just a minute or so before. I think many of us grew up that morning. 수평선 너머 동쪽에서 엔터프라이즈호의 제6정찰 비행대대가 진주만 인근에서 정찰을 벌이다 뭔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We could see the smoke billowing up from the island. And I said to the pilot, "What the hell is the Army doing holding maneuvers on a Sunday for?" 그러나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찰대대의 무전기에 조종사 한 명이 보내는 긴급 신호가 잡혔다. There was Clarence Dickinson. Now he had this squeaky little voice that you couldn't miss him. For Christ's sake, shoot that son of a bitch on our tail. He's shooting real bullets. 디킨슨이 진주만의 교전 지역으로 날아들자 다수의 제로 전투기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후방사수가 반격을 가해 적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 그러나 결국엔 디킨슨의 비행기도 적의 총알 세대를 피하진 못했다. He didn't die. His gunner was killed. But he parachuted and he made it back and got to fly another plane just right away. 디킨슨은 살아남았지만 적과의 첫 번째 혼전은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다.
그날 아침 발진한 엔터프라이즈호의 18대 중 6대가 격추됐다. 승무원 가운데 11명, 첫 번째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되었다. USS 엔터프라이즈호는 12월 8일 저녁 마침내 무항을 향해 귀환을 서둘렀다. 공습이 있은 지 32시간 후였다. The ships were on fire. There was smoke everywhere. There was oil all over the water. I don't recall seeing any bodies floating around, thank goodness, but it was a nasty mess. It looked bad. It smelled bad. You could almost feel gloom and doom in the air. They had fireboats and tugs in trying to put out the fires. The surface of Pearl Harbor was about maybe 3-4 inches deep with fuel oil. 피해를 조사한 홀시 장군은 조사를 끝내고 이제 일본어는 지옥에서만 듣게 될 거라고 맹세했다. 홀시는 빨리 출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선상의 장교와 사병들에게 급유와 식량 보급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보통 24시간 작업해도 하루가 걸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단 7시간 만에 작업을 끝마쳤다. For the USS Enterprise to roll into Pearl Harbor, see all that carnage, for them to do what they need to do, within 7 hours turn right back around and get back out to sea, most people would think that would be pretty amazing. I just think that it just shows the American spirit. That, you know what, okay, you did this to us, watch this. Here we come now.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받은 미 태평양 함대는 큰 손실을 입었다. 순양함 4척, 구축함 5척, 보조함 4척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전함은 8척 중 1척도 온전하지 못했다. 4척은 침몰되고 나머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정박해 있던 항공모함 7척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일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그걸 곧 깨닫게 된다. 이때부터 엔터프라이즈와 동료 항모들은 일본군의 표적 목록 제1순위에 놓인다. Of course, the Japanese wanted them carriers. Because, first of all, they're taking out one of our ships, then they're taking out airplanes, and they're taking out personnel all at the same time. So they're like killing 3 birds with 1 stone. They believe if they could have knocked out all of our carriers, that they could win this war hands down. We knew that we were an awful big target. 화요일 아침 엔터프라이즈호는 진주만을 출항해 낯선 세계로 들어갔다. 죽음의 위협이 수평선 너머에 움츠리고 있었다. I suspect every one of us probably would have had in our mind, why did this have to happen? But now that it has,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it? When we went back to sea on Tuesday morning, for all we knew, we were right into the jaws of the Imperial battle fleet. So we were a bunch of scared sailors. 엔터프라이즈와 기동부대의 선상에 긴장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적의 잠수함에 대한 두려움이 일었다. 온 신경이 잠수함 찾기에 집중됐다. Someone spotted something they thought was a periscope, and of course the destroyer escorts opened fire on it. Dropped a few depth charges around. This thing kept bobbing up periodically, and they finally got up close enough to see what it was. Someone had lost a mop overboard somewhere during the line, and this thing was the mop handle kept bouncing up toward the surface, and everyone was a little bit amazed about all of the depth charges and ammo was wasted on that mop. 하지만 하와이 인근 심해에는 진짜 위협이 숨어 있었다. 1941년 12월 10일 빅2는 하와이 제도 인근을 초계 중이었다. 그런데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엔터프라이즈의 제6 정찰 비행대대 소속 던틀리스 극강화 폭격기 조종사인 해리 테프가 해상에 떠있는 적 잠수함을 발견했다. 잠수함은 최소한 24시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올라 디젤 엔진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한다. 이날 아침 일본군 잠수함 I-70이 해리 테프의 시야에 들어왔다. 복수의 시간이었다. 그는 지체 없이 돌진해 450kg짜리 폭탄을 투하했다. 폭발로 잠수함이 심하게 요동쳤고 피해를 입은 잠수함은 잠수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진주만에서 비행기를 버리고 낙하산 탈출을 해야 했던 엔터프라이즈와 또 다른 정찰기 조종사인 클래런스 디킨슨이 I-70을 향해 다시 한번 급강화했다. 이 차 대전의 극강화 폭격기 조종사들은 강심장들이었다. 던틀리스 조종사들은 시속 440km로 수직 비행을 감행하면서도 캐노피를 열어놓았다. 그래야 요격됐을 때 신속히 탈출할 수가 있었다. 적을 좀 더 확실히 놀래주기 위해 그들은 깎아지르는 듯한 70도, 75도의 수직 급강화를 감행했다. 70-degree dive angle on a World War II dive bomber. It's pretty dynamic. It's like your face is pointing at the ground. If I hold you up by your feet and give you just a little bit of push forward, that's 70 degrees. And we don't have to dive at 70-degree angles today because technology has allowed us to do much less dynamic dive angles. 디킨스는 잠수함을 향해 돌진해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복수. 그것은 2차 대전에서 미 해군이 격침시킨 최초의 적 함선이었다. 그리고 그 공적은 USS 엔터프라이즈의 몫이었다. For the USS Enterprise to get the first naval kill had to lift the spirits not only of just the ship's crew itself, but all of the American people. To show, you know what, we're not done. We're not even close to being done. 엔터프라이즈호는 1942년 1월 하순까지 하와이 근해에서 적의 임무를 계속했다. 열심히 수색했지만 하와이 인근에서 적의 비행기와 선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일본군 함대는 이미 먼 해상으로 물러나 있었다. 적이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해도 항공모함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비행기가 비행 갑판에 이착륙할 때마다 죽음이 아른거렸다. Landing on aircraft carrier is always a difficult maneuver. Eventually, with enough experience, you get to the point where you can actually enjoy day landings. Night landings are always not enjoyable. 항공모함이 출진한 첫날부터 대군은 여러 가지 항공 재난을 기록했다. 그래서 선상의 조종사들과 전 함대원들은 실수를 통해 잘못을 시정해갔다. 항모 나팔수인 제임스 바닐은 또한 뛰어난 촬영기사였다. 그의 업무 중 하나는 이 위험한 이착륙 과정을 필름에 담는 것이었다. I saw so many that would bounce and go over the side or came into one side of the flight deck or the other and go into the catwalk. If they looked like they were in trouble, then we started the cameras rolling. If it looked like it was a good landing, we didn't bother. 조종사들은 카메라맨이 자신들을 촬영한다는 걸 느끼면 착륙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They would just be sitting up there like vultures waiting to snap pictures of another crash. Back in the day, the pilots would call that area the vulture's nest. And that name is stuck through today.
Now you only have a space of landing that is 400 feet long. You have 6 wires out there, and you have to land on one of those wires. Of course, you don't want to land on number 6. I've only landed on modern aircraft carriers where we have 4 wires, and I can tell you when you miss the 3 and are headed to the 4th, you get pretty close to the end of the carrier. You always know when you caught a 4-wire. Now with the 6 wires that they had back in World War II time frame, I imagine it was pretty similar. You knew when you caught the late wires, but really in pilot terms, we don't care what wire we catch as long as we catch a wire. 1942년 2월 1일 훈련과 정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싸움을 벌일 때가 되었다. 표적, 워체섬, 중태평양 마샬 제도에 있는 섬. 목적, 하와이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일본군 기지 타격. 전략, 적의 활주로와 연료 저장 탱크, 무기 집적창, 대공포대 파괴. 엔터프라이즈 기동부대의 순양함 USS 노샘튼이 공격을 개시했다. 노샘튼의 8인치 포에서 뿜어져 나간 118kg의 포탄이 8km를 날아가 섬의 표적에 떨어졌다. (5km) 이내까지 접근한 노샘튼호는 이제 작은 5인치 포를 발사해 해안의 대공포 진지를 공격해댔다. They were firing shells over the Japanese shore batteries. And instead of hitting the shore batteries with direct hits, the shells were exploding over the shore batteries and showering those positions with shrapnel. USS 노샘튼호는 전장 180m, 폭 20m, 그리고 배수량은 9,000톤이었다. 최고 속도는 32.5노트까지 낼 수 있었다. 9문의 8인치 함포와 4문의 5인치 라이플, 8정의 59경 기관총, 6기의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막강한 화력을 발휘했다. 워체섬은 이날 아침 이 위력을 경험했다. 워체 서쪽 160km 화잘렌 환초에선 적의 함선들이 모여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었다. 노샘튼이 워체섬을 공략하는 동안 엔터프라이즈호는 SBD 폭격기들을 보내 화잘렌 계류장을 공습하게 했다. 더스티 클리스는 작은 화잘렌 섬의 전초기지를 향해 날아갔다. I found a cruiser there. So no fighters around. Oh boy, this is great. So I got up there and I made this dive. 현대전에선 급강하라는 용어가 낯설다. 1200m 밖에서 정확하게 표적에 유도되는 폭탄을 쓰는 요즘엔 그런 비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2차 대전에선 표적을 정확히 맞추려면 가까이 접근해야만 했다. There's a lot of factors that come into dive bombing. Speed, dive angle, altitude of release, winds aloft. Clearly, the longer you wait to release the bomb, the closer into the target you're going to be, and the less all those factors can influence the bomb's trajectory. So, in that respect, waiting is better. But you also got to be able to pull out of that dive bomb. And you also want to release the munition so that when it explodes, you're not caught in the frag pattern. So, back then, typically released a bomb between 1,000 and 2,000 feet. Again, the longer you wait, the more accurate it's going to be. But also the faster you're going to be pulling out and the lower you're going to be pulling out. So it's kind of there's a happy medium in there somewhere. 일본 순양함을 향해 급강하는 클리스는 오직 230kg짜리 폭탄 한 발만 탑재하고 있었다. He knew he had one shot only. Everything had to be perfect. And he did it. I clobbered it. 수평 비행으로 전환할 때 클리스는 중력의 대여섯 배에 해당하는 압박을 느꼈다.
그러나 적의 면전에 다가가 KO 펀치를 날리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었다. 북적 8km 지점, 엔터프라이즈의 또 다른 극강화 폭격기 조종사가 칼로스 해협 인근에서 상선 집단을 발견했다. 그는 해협 어기를 향해 나아가는 유조선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타격했다. It was trying to go out at sea, and he hit it right on the head and caught it on fire. 유조선은 마침 해협의 관문을 통과하려던 중이라 나머지 선박들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렸다. Well, here were all these ships inside of the lagoon. Then the USS Enterprise launched 9 torpedo planes after it to go get those remaining ships that were caught inside the channel. Practically no anti-aircraft gun, and here these things couldn't move. Well, it was like shooting fish in the barrel. 엔터프라이저가 발진시킨 내격기들은 더글라스 TBD 디베스테이터였다. 이 낡아빠진 느림부 비행기는 머지않아 민첩한 비행기들로 대체된다. 최고 속도는 시속 331km였고 상승률은 분당 216m에 불과했다. TBD는 전투기든 대공포하든 적의 공격에 모두 취약했다. 가진 무기라곤 1톤짜리 마크 13 공중어뢰 하나뿐이었다. 엔터프라이즈의 TBD는 화잘낸 환초 위로 날아가 국내를 투하했지만 단 한 발도 폭발하지 않았다. 이 당시 미국의 국내 기술은 완전히 모 아니면 도였다. 그런데 대부분 도에 가까웠다. 국내 10발 가운데 9발은 진로를 이탈하거나 아예 격발되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비행에 나선 조종사들에겐 정말 황당한 일이었다. Launched their torpedoes, not one hit. 다행히 이 지역엔 다른 폭격기들도 있었다. 그들의 폭탄은 제대로 작동했다. 화잘낸 항해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 오를 때쯤 볼시 장군이 공격 임무를 취소했다. 화잘렌에서 적의 인원 90명이 사망했다. 지역 사령관도 끼어 있었다. 마샬 제도 공습은 대성공이었다. 엔터프라이저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진주만으로 개선했다. Standing out there and cheering. I remember nurses waving towels. I remember some of the army people holding their rifles up. And I even remember one guy holding a mop, and he was shaking that back and forth. They were so elated that somebody had whacked the enemy good and proper. And of course our sailors were manning the flight deck by the hundreds. And they were looking pretty spiffy up there. And as we passed the Nevada, those guys hollered out in unison, "Hip, hip, hooray! Hip, hip, hooray!" And our people responded, just unbelievably exhilarating. Hip, hip, hooray! Hip, hip, hooray! And it sounds kind of sophomoric at a time like this when you look back on it, but at that time it's just exactly what we needed. 엔터프라이저의 수병들과 항공병들은 다시 한번 달콤한 복수를 하게 된다. 1942년 4월 중반 USS 엔터프라이저 갑판의 수병들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걸 느꼈다. 몇 주 동안 따뜻한 남쪽에서 작전을 펼쳤지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포근하던 날씨가 바뀌었다. 사령관만이 북진하는 이유를 알았다. 엔터프라이저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았다. 조용하던 바다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군의 제로 전투기나 내격기가 나타나 함선의 공격을 퍼부어댈지 알 수가 없었다.
함교에서는 함장의 보좌관인 윌리엄 노버그가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I was working my shift on the bridge at night. And it was a 12 to 4 o'clock in the morning shift. And I was out on the port wing of the bridge. And out there it just so happened the general quarters buzzer is out there. And I kind of nodded off and my head was leaning back and it hit that buzzer. And the thing went off. And of course that means everybody jump out of your sacks, get your clothes on, and get to your battle stations. 항모에 있던 병사 모두가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침상에서 내려와 철모를 쓰고 자기 무기를 잡았다. 그러나 하늘은 평온했다. 이내 경보가 잘못 울렸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모두 돌아가면서 누가 경보를 울렸는지 궁금해했다. And I heard somebody say, I don't know who it was, but he had a pea coat on. And that was me. And I took off, and nobody caught me, thank goodness. Because, you know, sleeping on duty isn't the best thing you can do in time of war. (4월 10일) 아침 약 6시경 빅2와 기동부대의 대원들은 원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한다. I walked out from the comm shack on the walkway, and I looked over there. I couldn't believe my eyes. 깜짝 출현한 선박은 아군이었다. 그들의 자매 항모인 USS 호넷이었다. 그러나 호넷은 이상한 화물을 싣고 있었다.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Hornet's silhouette. What was wrong with it is the flight deck was half covered with these big, strange-looking airplanes that were not painted Navy colors, and they weren't naval aircraft. And they finally figured out they were B-25s, and they had Army camouflage painted on them. 일본의 심장을 폭격하기 위해 육군의 B-25를 빌려온 것이었다. 표적, 도쿄와 일본의 산업시설. 목적, 공장과 군수시설을 공격하고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꺾는다. 전략, 16대의 B-25 폭격기를 USS 호넷에서 발진시킨다. I don't like to use the word revenge, but sure. I mean, there was some revenge that they wanted to get some back. You know, they were mad, and they weren't to stand for it then, and we don't stand for it now. You know, you reach out and you hurt us, we're coming after you. And you know what? There ain't a damn thing you can do about it. 육군 항공대 중령 제임스 드리틀이 이 과감한 임무를 이끌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 비행기로 B-25를 선택했다. 노스 아메리칸사의 미첼 B-25B는 쌍발 엔진 중폭격기로 폭탄 탑재량에 따라 2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었다. 승무원 5명이 탑승하는 비행기로 폭탄은 2200kg까지 탑재가 가능했다. 다른 폭격기들은 항속거리가 길고 힘이 뛰어났지만 B-25는 날개 길이가 20m 정도로 짧아 호넷의 갑판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었다. 항공모함이 드리틀의 폭격기 부대를 일본의 사정권 안까지 데려가면 폭격기를 발진시켜 도쿄와 다른 표적을 공격한 다음 멀리 떨어진 아군 지역인 중국으로가 착륙한다는 계획이었다. 미첼에게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 호넷의 다른 비행기들은 전부 갑판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부대가 호넷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한다. We were all thrilled, but we were scared to death. We said, this is a suicide mission. 브리틀의 폭격기 부대가 중국의 착륙 예정지까지 연료를 충분히 남긴 채 도달할 수 있도록 호넷과 엔터프라이즈는 일본 열도 640km까지 접근해 들어갔다. 그러나 불운이 닥쳤다. We ran across this little, what we thought was a fishing boat. Turned out to be a patrol boat. We didn't pick it up on our surface radar. It was that small. Cruiser Nashville went out with her 6-inch battery, and
sank this thing. And we thought, well, maybe we got away with it. But Radio Pearl Harbor actually intercepted a message reporting warships. So they had to launch, and they had to launch right then and there. There was no turning back. 항공모함은 일본 열도에서 1000km 떨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 폭격기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만한 연료가 부족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1942년 4월 18일 오전 8시 20분 춥고 축축하고 파도가 거센 날씨에 B-25B 폭격기들이 이륙 준비를 했다. High wind, high seas, carrier racing 30 knots, pitching and bucking like a Bronco, about 25 knots headwind. Wind on the flight deck of the carrier is 55 knots. 그러나 조종사들은 날씨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같은 항모는 이런 무거운 비행기를 발진시키기에 부적합했다. B-25가 항모에서 발진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Now, that aircraft wasn't designed to be taken off in an aircraft carrier, so they really had to get as much wind over the deck as possible because wind over the deck translates to flying speed off the angle. 폭격기가 비행 가판에서 속도를 냈다. 이제 결과는 두 가지뿐이었다. 속도가 충분해서 하늘 위로 날아오르든지 너무 낮아서 바닷속으로 추락하든지. Taking off in a high wind, high sea environment is always tricky. Your number one priority right there is going to be making sure that the aircraft is lifting off the end of the deck when the bow is high. 그런데 문제는 폭격기들이 연료와 무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불필요한 품목을 전부 제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비행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브리틀 중령이 가장 먼저 비행에 나섰다. They got all these aircraft stacked up on the flight deck, so the first guys to take off have the least amount of runway. 브리틀의 폭격기가 어렵게 가판을 벗어났다. 그리고 간신히 솟아올랐다. And the second one to go off almost dipped into the water. And if I recall, there was one more plane that almost went in the drink. But all 16 of them got on their way. 발진 4시간 만에 폭격기들은 표적에 도달했다. 적의 대공포에도 불구하고 폭격기들은 각각 900kg의 폭탄을 일본 열도의 심장에 투하했다. 그리고 중국 해안으로 기술을 돌려 착륙 예정 지역을 향해 갔다. 그러나 폭격기는 모두 연료가 바닥에 났고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사출하거나 충돌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은 일본군에게 사로잡혔다. 일본에게 입힌 물리적 피해는 미미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충격은 태평양 전선의 양 진영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It was definitely a morale booster, not only for our servicemen, but for our whole country. At a time of war, when the enemy is getting nailed at the heart of their homeland, it makes you feel like, you know what? You tried to stop us, it ain't happening. We're coming after you. It showed the Japanese that they weren't invincible, that we could reach out and we could touch them. 전쟁이 벌어진 첫 6개월은 엔터프라이즈 대원들에게 시험의 무대였다. 1941년 12월 빅2의 승무원들은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태평양으로 항해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투 시험을 통과한 전투기계가 되어 있었다. 선상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We didn't look for the war to last very long. We just didn't think that the Japanese were that strong.
They thought that the war would be over relatively quick, and they couldn't have been more wrong. 엔터프라이즈 기동부대의 조종사들과 사수들은 머지않아 적군과 다시 조우하게 됐다. 그리고 미드웨이에서의 대대적인 전투는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USS 엔터프라이즈, 일명 빅-2. 강철로 만들어진 전투 요새인 엔터프라이즈호는 2차 대전에서 가장 숭배받고 가장 훈장을 많이 탄 전함이다. 360도의 각도로 펼쳐진 전장에 적들의 위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상에서, 창공에서, 그리고 깊은 심해에서 엔터프라이즈의 적은 어디서든 출몰한다. 그리고 공격한다. 이제 병사들을 따라 4년간의 지옥같은 전장 속으로 항해를 떠난다. 진주만에서 일본의 바로 코앞까지. You know, you did this to us. Watch this. Here we come now. 도망칠 곳은 없다. 주위 모든 사방이 전쟁터다. 배틀 365 USS 엔터프라이즈호가 출격한다. (1942년 2월 1일) 중태평양.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호는 2,800명의 수병을 태우고 마샬제도 인근 적의 영해로 항해에 들어갔다. 공해상에서의 전쟁이 거의 2달째에 접어들고 있었고 배 전체엔 긴장감이 돌았다. 오후 1시 40분 항공모함의 이물 우연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 일본의 쌍발 엔진 폭격기 5대가 구름을 헤치고 낮은 활공으로 엔터프라이즈를 향해 돌진해왔다. 미츠비시 G4M, 연합군 암호명은 베티였다. 엔터프라이즈의 대공포가 포연을 터뜨리며 침입자들을 맞이했다. 함포가 쉴 새 없이 반격을 해댔지만 일본군의 베티는 60kg의 고폭탄을 엔터프라이즈와 갑판에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단 한 발만 적중돼도 이 해상의 비행기지는 종말을 맞게 된다. 폭격기들이 폭탄 투하실을 열고 폭격을 시작했다. 폭탄은 모두 빗나갔다. 하지만 한 발이 항모 바로 옆에 떨어졌고 그 유탄이 엔터프라이즈호 갑판 위로 비처럼 쏟아지며 수병 한 명의 치명상을 입혔다. 폭탄을 전부 쏟아붓고 난 적기는 기술을 돌려 회항했다. 그러나 한 대는 예외였다. 대공포에 맞아 좌측 날개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이 마지막 폭격기는 180도로 좌선해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해왔다. He knew it was lost. He was going down, so he was going to take some of us with him. 엔터프라이즈의 함장인 조지 머리는 즉시 회피를 지시했다. 우연으로 급선해 항모가 폭격기 공격을 피해 우측으로 회전하는 동안 적기는 바로 60여 미터 상공까지 하강해 돌진했다. All of our guns that could were firing at it, but it was coming on. It kept coming and coming. 항공기관 하사관인 브루노 피터 가이도는 재앙이 다가오는 걸 보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This sailor actually ran across the flight deck, jumped into a parked airplane,
got on one of the machine guns from the plane. And he took the guns up like this, and he started shooting at them like this. 항모가 우측으로 비스듬히 움직이자 자살 폭격. No other ship was going to compare with it. 엔터프라이저호는 96대의 비행기를 실을 수가 있었다. It is an armed airport. They have all of those workshops and areas underneath the flight deck, called the hangar deck, where they service the planes and where the planes are usually stowed. There are 3 elevators, and that's how those planes are brought up to the flight deck or taken below. 항공모함은 TBD 디베스테이터 내격기 1개 대대가 정박할 수 있는 해상기지였다. 가장 느린 이 내격기는 적의 함선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치를 숨기고 있었다. 그러면 F4F 와일드캣 전투기 대대는 항모 인근을 초계 비행하면서 적의 공습에 대비했다. 그리고 SBD 돈틀리스 정찰 폭격기 2개 대대가 적이 출현할 수 있는 사방 모든 구역 320제곱미터를 정기적으로 정찰했다. 만약 적이 있다면 최고 속도가 시속 400km인 2인승 SBD 폭격기가 공준전을 벌이게 된다. SBD는 기수의 59경 기관총 이정이 고정됐고 후방에 자유회전식 39경 쌍발 기관총이 있었다. 또한 적 함선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545kg의 폭탄도 탑재했다. 이런 군용기들을 갖춘 엔터프라이즈호는 일본과의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B2의 조종사들은 누구 하나 발포해본 적이 없었다. 그럼 태양의 제국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과의 전쟁이 임박했다. USS 엔터프라이저호는 당대의 초대형 항공모함이었지만 혼자선 싸울 순 없었다. 바다의 항모는 미식 축구로 치면 커터백과 같다. 항공모함은 해상에서는 순양함과 구축함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정찰기, 폭격기, 전투기들이 갑판에서 발진해 인근 상공을 순시한다. 그리고 때론 해저의 잠수함까지 초병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항공모함 가장 가까이서 호위를 맡은 건 구축함의 역할이다. 구축함은 비교적 작은 전함으로 대수량 2200톤이 가장 일반적이다. 전장은 120여 미터, 폭은 약 12미터다. 엔터프라이저와 마찬가지로 구축함의 가장 큰 함포는 이중 목적 5인치포다. 이 함포는 해상이나 대공 표적을 향해 5인치짜리 포탄을 날릴 수 있었다. 적기가 뜨면 이 함포들은 직격탄을 날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대공포화라고 하는 탄막포화를 퍼부었다. 함대를 향해 다가오는 적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포탄은 일정 고도에 오르면 뇌관이 폭발했다. 폭발이 일으킨 파편의 폭풍이 휩쓸고 나면 검은 포연이 자욱했다. The destroyers were the last line of defense before the Japanese could get to the carriers. 빠른 기동력을 가진 순양함은 항공모함과 멀리 떨어져 방어의 제1선을 지키는 게 임무다. Their primary mission is to protect that carrier at all costs.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It was a team effort. 때에 따라선 잠수함들도 항공모함을 돕기도 했다. They're the eyes and the ears of that whole fleet. They can virtually be undetected. They're great for reconnaissance, and they can sink ships before they even know that they're there. 그러나 엔터프라이즈호가 기동부대의 심장이었다. 이 해상 도시를 움직이는 인원은 수천 명에 달했다. Clerks, yeomen, cooks, men in the anti-aircraft. 적기는 최대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을 전환했다. 우측으로 급선회한 다음 충돌 경로로 날아든 것이다.
폭격기는 갑판 위로 교차했고 그 우측 날개가 가이도가 탄 비행기의 꼬리 부분을 잘라냈다. 그러나 이 용감한 기관 하사관은 다치지 않았고 떨어진 적기를 향해 갑판 너머로 계속 기관총을 쏘아댔다. And the gunner took the plane around, shot him in the other time until it hit the ocean. 동료들 눈에 가이도가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신속한 행동 덕분에 배에 치명상을 입는 걸 막을 수가 있었다. 항공전단의 지휘관이었던 윌리엄 F. 홀시 소장은 엔터프라이즈 함교에서 이 특별한 총격을 쭉 지켜보았다. 10 minutes after that was over, Halsey called down and said, "Who was that guy in the rear seat of that airplane fired at the attacking plane?" And he said, "Send him up to the bridge." Some guy goes to strips and he stood at attention, saluted. The admiral says,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Bruno Guido." "What grade are you, Bruno?" "Aviation machinist mate 3rd class." He said, "Bruno, you are now aviation machinist mate 1st class." 엔터프라이즈 수병들에게 그건 매일 겪는 일상의 하나였다. 역사상 가장 숭앙받는 이 항공모함은 이런 위기 상황을 앞으로 4년 동안 경험하게 된다. Now, these guys on the Enterprise had a 360-degree view of the entire war. You've got a surface threat. You've got an air threat. You've got subsurface threat. So it's all around you, above and below you was their battle space. 전함은 주요한 전투에 참여할 때마다 종군 동성장을 받는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빅-2는 동성장 20개를 받았다. 다른 전함보다 3개가 더 많았고 다른 항모보다는 7개가 더 많았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럭키-E였다. A lot of the people called the Enterprise the Lucky E, but I don't think she was so lucky as she was good. 엔터프라이즈의 이야기는 그 6년 전에 시작된다. 1936년 진수된 USS 엔터프라이즈의 영 숫자 명칭은 CV6였다. 이 새로운 유형의 항공모함은 당대에는 초대형 항공모함인 요크타운급이었다. 선체가 매끄러운 중급 중량 선박으로 폭이 32m였으며 약 243m에 이르는 전장으로 비행갑판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갑판은 워싱턴주의 목재로 선체는 펜실베니아 철강으로 만들어졌다. 만제시의 배수량이 25,000톤에 달했고 최대 19,200km의 항속거리를 최고속도 32.5노트로 항해할 수 있었다. 무기는 59경 기관총 24정, 1.1인치 4종 암포, 그리고 최대 16km 밖에 있는 항공이나 해상의 표적을 맞출 수 있는 5인치 함포 8문이 탑재돼 있었다. 빅-2의 중량은 함대에 있던 옛 항모보다 16,000톤 이상이 가벼웠지만 같은 수의 전투기를 실을 수가 있었다. 연료 효율도 더욱 높고 더욱 민첩했고 더욱 치명적이었다. The Enterprise had a spirit about it, indomitability. Radar men, radio men, signal men, different types of technicians. The ship typically has a Marine detachment, and their job is security for the ship, and they generally have battle stations. There are a lot of people on an aircraft carrier, and all of them are doing different jobs. 수병들의 평균 나이는 19살이었다. 엔터프라이즈에 근무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갑판에는 남부와 중서부의 사투리가 넘쳐났다. 텍사스 출신 카우보이들은 거리의 우범지대 출신이 많았다.
펜실베니아 출신에서 엘라베마와 캘리포니아까지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그러나 출신 문제는 이 대형 함선을 타고 있는 젊은 수병들이 당연히 적응해야 될 문제였다. I grew up in Round Rock, and there's 1,200 people in Round Rock when I left there. Went aboard the Enterprise, and there's about 2,800 on the Enterprise. It's like a city. You didn't know all of them. The Enterprise was the biggest ship I'd ever seen in my life. In fact, when I walked up the gangplank for the first time, I was imagining, golly, there must be a swimming pool on here. (1941년) 엔터프라이즈의 승무원들은 검증 안 된 수명과 해병에 지나지 않았다. 전투가 고조될 때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Being afraid carries a lot of baggage with it. I was never so afraid that I wasn't able to carry out all my responsibilities 100%, because I, like everybody else aboard that ship, was determined we were not ever going to let our shipmates down. I think that one thing there kept us on the job regardless of what the circumstances were. 강인함이 최우선시됐다. 엔터프라이저 기동부대를 이끄는 사람은 태평양에서 가장 거친 장군이었다. 윌리엄 F. 월시로 별명이 황소였다. 월시는 두려움을 모르고 엄격했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싸움닭이었다. Bull Halsey was a man of great personal will, a firm commander, a man that wanted to be in the middle of the action, in the thick of the combat. He was a fighting admiral. I have seen him many times on the bridge when we were under dive bombing attacks, shaking his fist and cussing those Japanese dive bombers. And he was out there, he'd have a helmet on, but that was about all. 병사들은 그를 보자마자 존경했다. 그 향후 몇 달 동안 그들은 그를 사랑하게 된다. (1941년) 가을, 홀씨와 다른 지휘관들은 일본을 경계하며 주시했다. 일본군들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을 침공하고 독일, 이탈리아와 연합해 악의 축을 형성했다. 태양의 제국은 자신들의 영역을 아시아 밖으로 넓히고 싶어 했다. 미국과 연합국들은 그들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과의 협상 시도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 미 정보부에서 전쟁을 암시하는 불길한 메시지를 감청했다. 1941년 11월 27일 일본과의 회담이 중단됐다. 다음 날 홀씨 장군은 특별명령 활동을 승인했다. 전투명령 1호였다. 엔터프라이저의 서무계 혹은 사무병이었던 윌리엄 노버그는 홀씨가 명령을 내리며 독려하던 말을 회상했다. The things that I recall most clearly are the Enterprise is now operating under wartime conditions. Steady nerves and stout hearts are needed. 정말로 긴장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다. 1941년 12월 6일 엔터프라이저는 진주만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었고 이날 저녁 기지로 귀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만다행인지 자연의 힘이 그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We ran into a terrific storm. And we fairly well weathered that in the pretty good sized ship that we had.
But our little tin can destroyers were bouncing about like baubles on the water. They used up so much of their fuel that we had to slow down and stop and refuel them. 이런 운명의 뒤틀림으로 인해 엔터프라이즈와 그 기동부대는 진주만에 불어닥친 끔찍한 불행을 피할 수가 있었다. 폭풍에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즈호는 12월 7일 아침 18대의 정찰 폭격기들을 내보내 정기적인 정찰 비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단순한 정찰에 끝나지 않는다. 동쪽 320km 지점 353대의 일본기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엔터프라이저 승무원인 프랭크 그레이브스 병장은 잠시 지상 초소 근무를 맡고 있었다. 진주만어기의 기관총 학교에서 교육받던 중이었던 그는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I heard some strange engine sounds. I looked up, and right above the algaroba trees, probably not more than 75 feet in the air, were large Japanese three-seater torpedo bombers with a torpedo hanging on, single file, one behind the other. And I started yelling, "Japs, Japs." Finally, I guess one guy decided to have some fun, and he opened fire on us. Hit the guy next to me. 엔터프라이저가 이 전투에 끼어들진 않았지만 적들은 진주만에서 자신들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고편을 보여준다. 일본의 공습부대는 제로 전투기를 비롯해 미군이 일명 케이트라고 부르는 B-5N2 내격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케이트는 최고속도 시속 376km로 3인승이었으며 고공 폭격기 역할도 가능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 어떤 연합군 전함도 침몰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비행기는 D3A1 극강화 폭격기로 별칭은 발이었다. 2인승으로 최대 속도가 시속 384km인 발은 250kg 폭탄 1개와 60kg 폭탄 2개를 탑재할 수 있었다. We could see the dive bombers working over Pearl Harbor. Later on, some high-level bombers came in Pearl Harbor, and I suspect that's the one that got to Arizona. 진주만 소식은 160km 밖에 있던 엔터프라이즈호에도 전달됐다. Something came over the radio. Pearl Harbor under attack. This is no drill.